오케이. 이번에는 뭐냐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 기준인데요. 뭐 어떤 행위가 기속행위고 어떤 행위를 재량행위로 볼 거냐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전에 판례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은, 어느 한 개의 기준이 아니고 주로 이제 법령 중심이다. 법령의 문헌, 체제, 형식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준이 종합적이면 재량이 아주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기속행위와 재량에 대한 구별 기준 또는 구별 기준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구별 기준은 제일 좋은 거로는 법에서 딱 그냥 이런 거는 기속행위고 저런 거는 재량이다라고 아주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주면 제일 좋겠죠.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겠지만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 개별적인 어떤 규정을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법 중에서 기속이다, 재량이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있지만 실정법이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실정법에서 이런 거는 재량행위로, 이런 거는 기속행위로 본다 하는 이런 기준은 없죠. 그래서 먼저 이 순서를 좀 이야기하면 이 기준에 대해서 현재 실정법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구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일반적 구별 기준입니다. 다시 어디에나 다 적용 가능한 이러한 일반적 기준으로서 기준인데 이게 실정법에서는요, 실정법은 다시 명문인데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거죠. 개별적인 어떤 조항을 해석해 볼 때는 관계겠지만은 없다. 그럼 이제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학설에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위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써본 편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강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학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지요. 해석에 위임된다. 해석에 위임됐을 때 이제 학설인데 자, 위임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럼 해석할 때 통설이 뭐냐? 학설 중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학설은 통설의 입장인데 통설의 입장은 뭐냐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요. 통설의 입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역시 이러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어느 한 개의 학설에 구애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물론 좋죠. 그러나 그 자체가 종합할 때 그 종합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학설에 뭐 지금 와서는 어느 한 개의 학설이 통수도 아니고, 또 학설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지금 다양한 학설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기속행위와 재량에 대한 구별 기준에 관해서, 다양한 학설들의 그 폭을 넓혀주는 양대 축이 있는데 그 양대 축이 바로 뭐냐? 요건 재량설과 효과 재량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두 가지가 그 종합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지금도 이 자체가 어느 한 개의 학설이 통설이거나 또는 어떤 판례의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오늘 통설과 판례의 기준으로서 응용되고 있는 관점인데 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되게 두루뭉술한 거고요. 학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양쪽에 팽팽한 어떤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요건 재량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재량이 있다고 하는 요건 재량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효과에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효과 재량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요건에 재량이 있다 또는 효과에 재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판례도 또는 학설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량이다 아니다라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역시 법 규정입니다. 그럼 법 규정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반적인 행정법 규정은요 조건과 결과의 모임입니다. 즉 가은 명제입니다. if then의 구조죠. 벤단이라고 표현해요. 독일 말로는 벤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죠. 만약에 이발소에서
만약에 태폐행위 이런 태폐행위를 하면 이런 식이지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태폐행위를 하면 이 구조는 뭐냐면 허가를 이란요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영업 정지죠. 영업 정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예요. 영어로 치면 여러분들 얘기 이제 if절이죠. if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if 만약 이거 한다면 then 이래가지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일반어는 이제 then이라고 합니다. then 그리고 than이라고 표현하거든요. then than 구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필요한 조건이니까 요건이 답니다.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결과입니다. 이라는 결과인데 결과는 바로 뭐냐? 그 결과로서 이런 효과가 주어진다. 효과입니다. 이런 효과가 주어진다. 뭐 살인한 요건을 살인 행위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살인죄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과거에 생각할 때 이 재량을 인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법에 기속돼야 된다는 이 대전제적 고추의 대전제가 있는데 행정부 보고 일정한 재량을 준다는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경우의 수는 4개입니다. 재량을 인정한다면 만약에 경우의 수는 요건도 재량이고 효과도 재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요건도 재량이고 효과도 재량이다. 저기는 요건에 대한 판단도 행정부 지 맘대로 효과도 행정부 지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이런 이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잘 안 합니다. 둘 다 재량이다. 그러면 행정의 자의적인 것들을 허용하니까 그건 잘 인정이 안 됩니다. 요건은 기속인데 요건도 기속이고 효과도 기속이다?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이걸 보고 기속이라고 그래요. 이걸 기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건은 기속이지만 효과는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요건은 재량이 인정되지만은 효과는 기속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어느 한 개 쪽에다가 재량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럼 어느 쪽에다가 재량을 인정할 거냐? 하는 논의가 있게 되는데 요건은 기속이지만 효과는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 효과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걸 보고 뭐냐? 이렇게 발달한 학설이 바로 효과 재량설이에요. 그리고 요건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효과는 물론 기속이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요건도 무조건 다 재량이라는 뜻 아니고 위에 것도 효과는 무조건 다 재량이 아니고 효과에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요건에서 재량이 인정된다. 요건에서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 보고 요건 재량설로 가게 됩니다. 오늘 나중에 판단 여지가 나오므로 해가지고 또 판단 여지를 인정함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재량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상황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요 이런 논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게 이제 주로 문제되죠.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저쪽에 뭐 우간다에 어떤 학자가 있잖아요. 둘 다 재량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존중하는 학설 중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 학설이 이제 중심을 두고 이 두 가지 학설의 이제 절충점들 또는 종합해되는 것들이 오늘날 통설의 입장을 이루고 있고 판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학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건 재량설, 효과 재량설 이게 과연 어떤 거냐 요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건 재량설을 비판한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요건 재량설을 비판한 것이 바로 뭐냐면 효과 재량설 입장일 것이고 효과 재량설 입장에 이제 볼 수 없는 게 뭐냐니까 결국은 요건 재량설 문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요건 재량설은 방금 얘기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요건의 재량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요건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다는데 또더 정확한 거는 뭐냐 하면 효과는 기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은 모르겠지만은 효과는 기속이지만 효과는 기속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건에서는 이제 재량도 있고 기속도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럼 요건인데 요건에서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요건에서 퇴폐행위를 단속하라. 는 규정만 나왔어요. 이발소에서 퇴폐행위를 단속하는 규정만 나와 있고 그 퇴폐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단속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입법 보고 입법부가 행정 보고 전에 가서 퇴폐행위 단속해. 그럼 모든 걸 퇴폐행위 단속할까요? 이에 대해서 말이 없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야. 그럼 퇴폐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위가 퇴폐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세부적인 규정을 우리가 중간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중간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공백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 규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발소로 갔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발소가 달리 들어가니까 무슨 룸사롱 옷처럼 말이죠. 칸막이 다 돼 있는 거야.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두리두리 보는 거지. 그래서 이발하러 왔다. 근데 뭐가 다 칸막이인데 칸막이 다 문이 다 닫혀 있어. 밀수해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야. 뭐 임금님 기도 그냥 당나귀 기도 아니고.
시작할까? 중간에 그 소리가 안 나게 됐어요. 수신기 쪽에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내려가서 안 돼서 연결해서 수업 드릴게요. 왜냐면 요건재량설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건재량설의 경우는 요건의 재량이 있다 이런 뜻이죠.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요건이 무조건 재량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효과는 요건 재량 중에서는 이런 기속행위다. 효과라는 것은 그거는 행정부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법에 정한 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다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학설이죠. 그래서 이제 요건에 쓰는데 요건도 무조건 다 재량이라는 건 아니고요. 요건 자체가 만약에 퇴폐행위를 단속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는 그 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때 하는 그 자체가, 퇴폐행위에 대한 단속 그 자체가 뭐 법에서 그냥 퇴폐행위를 단속하라 이것만 있고, 어떤 행위를 과연 퇴폐행위로 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행정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발소에 갔을 때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뭐 칸막이가 있다,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에서 뭐 특정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손님이 없어서 그 당시 종업원이 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뭐 아무런 퇴폐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나 단지 이발소가 특이한 구조로서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칸막이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칸막이 자체를 이제 우리가 퇴폐행위로 볼 거냐? 칸막이가 퇴폐행위라면 뭐 화장실도 퇴폐행위고 다 퇴폐행위겠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고시원도 퇴폐행위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발소에서 왜 칸막이가 왜 필요할까? 이거는 뭔가 남들이 있잖아요. 보여주기 싫은 그런 퇴폐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행위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판단의 여지를 주는 거죠. 해석의 결정의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종목 목적, 퇴폐행위를 단속해라 이 이야기 맞지? 최종적인 목적지만 존재하지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이런 어떻겠습니다. 즉 세부적인 단속 기준, 즉 그걸 보고 중간 목적인데 중간 목적이 없는 것을 공백 규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공백 규정은요, 뭐 재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재량행위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재량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는 공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법 규정 중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 목적, 세부적인 이러면은 구별의 기준이 나왔을 때 그거는 뭐냐면 이러한 기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재량설 또는요 계속 기속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효과는 기속이다 이런 문제고, 효과재량설 입장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한때 지금은 아닙니다. 이러한 통설의 지위가 있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과거 종래에는요 한때는 효과재량설이 잘 나간 때가 있었어요. 효과재량설은 당연히 요건은 무조건 기속이라고 봅니다. 요건은 그거는 어떤 법조에서 불정한 요건인데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 그거는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효과의 경우죠. 이런 효과의 경우에는 효과에 따라서 그 효과가 수익적인 작용이다. 국민에게 이로운 작용인 경우에는요, 그거는 재량을 인정해도 괜찮겠다. 뭐 그거는 침해가 아니니까.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는 이러한 침해적 작용의 경우는 이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기속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뭐 거의 이유되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저거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기속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실질적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부분 다 뭐냐,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재량행위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6개월 이하 영업정지에 처한다. 대부분 다 뭐냐면 이러한 침해적 처분이 재량이 많습니다. 물론 과징금의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뭐 대기업의 기업의 임원에게
부동산을 비실명으로 넘긴 경우에는 임원이 밥 먹고 살자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이름을 빌려줬겠죠. 명의를 대했을 때는 그때는 불쌍하니까 월급쟁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감경 깎아줘라 했는데 부과를 안 한 거는 잘못했다. 그 부과하지 않는 거는 부과 여부에 관한 결정 재량은 없는데 단지 부과할 때 좀 깎아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택 재량은 있는데 결정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건 안 된다. 이런 판례도 유명합니다. 유명한데요. 이런 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이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효과 재량설이 좀 잘 나갔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판례는요, 말은 특정 학설에 매이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중간중간에 판례의 태도를 보면요, 이런 수익적 힘으로 재량이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과거의 영향이 좀 남아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 이제 효과재량설 입장에서는 이제 효과재량설이 이제 잘 나가니까 요건재량설도 효과재량설이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요건재량설이 잘 안 팔리니까 효과재량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제 효과재량설 장사 잘 됩니다. 종업원도 많고 한데 요건재량설은 팔이 달리니까 뭐 손님도 없고 하니까 괜히 심술 나가지고 요건재량설 가게 앞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 하나 붙잡고 효과재량설 사장이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너희들 그 효과재량설 그거 요건이 기속이라며. 예, 맞아요. 그거 맞나 하니까 이거 얼마나 잘 팔리는데요. 이거 지금 통설이에요 이거. 옛날에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 너희들이 말할 때 요건은 기속이란 말은 기속은 법적으로 구속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구속되게 이런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런 법적인 문제란 얘기지. 예, 맞습니다.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너희들 생각할 때 효과, 이제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란 얘기고 효과 부분은 공무원이 뭐 할 수 있지만은 요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법원에 있는 법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예, 맞아요. 잘 하시네요.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한데요?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 살 때는 나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잘 팔리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이상한 거 없는데요 하니까 야, 그럼 만약에 퇴폐 이발소를 담당할 때 퇴폐 이발소에 해당하는지, 즉 퇴폐에 해당한지에 대해서 요건에 대한 판단할 때 그 판단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니까 앞으로 퇴폐 이발소 단속 나갈 때는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행정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법관들이 나가가지고 문제를 보고 퇴폐행위 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공무원 행정공무원 앉아가지고 이거 영업정지 며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거 아무도 좀 이상하다 너희들 거.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냐니까. 앞으로 그러면 법관들이 나가야 되겠네.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내가 주인한테 얘기해봐라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 사장님이 요건재량서에서 와가지고 이런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니까 효과재량서 사장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대체로 우리가 맞긴 맞는데 그런 점이 좀 있네. 문제가 발생했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직원들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니까 가전에 성격 좋은 놈 금마가 세뇌당해가지고 뭐 사장님 그거 만약에 여건도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요 그냥 재량으로 봐버리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금마 당연히 쫓겨났겠죠. 왜냐하면 효과재량서 입장에서는 요건이 기존이라는 베이스에서 출발했는데 요건을 재량으로 본다면 효과재량서 자체를 이미 포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7급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틀린 질문을 골라라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요건재량설도 요건에서 불확정한 개념이 존재할 때는 그때는 재량으로 인정한다. 택도 없는 소리.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쫓겨났고 딴 놈이 이제 젊은 이제 새로 들어온 새내기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앞으로 클 거라고 생각되는 두 명이 손을 듭니다. 한 놈은 울레고 한 놈은 바오프인데요. 나중에 독일의 행정부박에서 이제 중추를 두게 되죠. 저희들 가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이번에 요건재량서 아저씨 만났어요. 사장님 만나니까 요건재량서 사장 신났어요. 약점 잡은 거죠.
요건은 기속이지? 예. 법적 구속받지? 예. 법적인 문제지?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앞으로 법관이 나와가지고 요건에 해당하지 여부를 다 단속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너희들 말대로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라면서 그 말은 뭐냐? 행정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잖아. 근데 뭐 왜 그런 말 하지? 하니까 사장님 저희들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물론 요건은 기속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고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지. 그거는요,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공무원도 법을 해석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했을 때 행정공무원의 판단이 때로는 법관의 판단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는, 즉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행정공무원에게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되는데 옆에서 우와 대단하네, 그거 괜찮다 해가지고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들은요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출발은 뭐냐면 효과 재량설에서 기반을 두고 효과 재량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인데, 이 학설 자체는 뭐냐면 그 자체가 어떤 행위가 재량행위냐 기속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구별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서 부산물로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건이 불확정한 개념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불확정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즉 퇴폐행위처럼 예매하게 됐을 때, 퇴폐행위라는 말은 정말로 예매하거든요. 뭐가 퇴폐행위입니까? 우리 가끔가다 지금도 부적절한 관계 이런 말 쓰잖아요. 뭐가 부적절합니까? 도대체 뭐가 퇴폐행위죠? 자, 퇴폐행위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뭐가 확실한 퇴폐행위가 뭐죠? 뭐가 퇴폐행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점잖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냥 저 혼자 놀게요. 퇴폐행위가 뭐냐? 근본적인 악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와 절대 악이 있느냐 이런 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퇴폐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자연법론자로서 처음으로 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체계를 잡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 있습니다. 보통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또 하죠. 영어식으로 발음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본래 굉장히 방탕하다가 엄마 모니카가 기도하는 소리 듣고 자기가 반성해가지고 뭐 로마서 몇 장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만은 뭐 완전히 이제 지는 한때 방탕하게 지는 놀 거 다 놀고 완전히 놀고 나서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 생각하면 됩니다. 방탕한 시절 보내고 나서는 어느 날 자기는 개심해가지고 완전 경건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태평이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러면 뭐가 어떤 게 그러면 태평이냐 이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성행위 같은 거 이래 됐어요. 섹스 같은 건 태평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부부간의 성행위도 그러면 그것도 그럼 뭐냐면 태평입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행위도 아이를 낳을 목적 외에는 전부 다 뭐냐? 태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 없죠. 또 옛날에 독재자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윤리를 강요합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 제일 더러운 독재자 중에 한 명인데 자기는 뭐 온갖 연예인들을 다 자기 침실에 끌어 넣어 가지고 더러운 침실을 유지해 놓고 나서는 그 박정희가 있잖아요. 아이들 보고는 뭐냐? 미니스커트 단속했습니다. 뭐 그거는 대대적인 단속이었어요. 그거는 상시적으로 대대적인 단속했습니다. 뭐 무릎에서 몇 센치 올라가면 뭐 다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막 여자들이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태평의 전형을 봤습니다. 그때는 다 단속해가지고 다 잡아놓고요. 거기서 한가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서동도 제기 아니에요. 판례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워낙 대다수를 이루어졌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지. 그러나 잘 알다시피 성신여자대학교 앞에 좀 탈선한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대요. 뭐 탈선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차도 아닌데 왜 탈선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중고생이 많이 모였는데 어느 여자애가 아주 파격적인 패션을 보였나봐. 경찰이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잡아넣었어요. 법관 앞에 갔는데 법관이 판결 낼 때 그냥 풀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경우 이 여자가 뭐 거의 다 보이는 거죠. 옷을 안 입었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판결을 냈어요. 어떤 옷인지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안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태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애매한데 문제는 이 효과정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늘 그런 거 아닙니다. 보통 요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또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방금처럼 태평이 같은 것들은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 명확한 거 표현합니까? 검사들의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과거에 검사에 대한 임용 대비는 실무예요. 사무실 연수원 다닐 때 시험을 치는데 공소장 쓰는 실무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의 공소장 실무에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강간죄 같은 거 구체적인 사실을 이제 범죄 사실을 기소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하되 음란하지 않도록 표현해라. 그게 쉬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여자 학생들하고 비닐하우스에 동거하면서 이제 여자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이 물론 성행위를 같이 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윤락을 시키는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른 공소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매우 음란하더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이라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뭐냐면 요건이 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지나서니 맞을 때가 많은데 문제는요 태평이처럼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서 이러한 불확정한 개념이 있어요. 이러한 불확정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문제가 갑자기 이제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나중에 판단 예술 대체 가능성설로 가게 되는데 요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건 재량설과 효과 재량설에 대한 구별 기준은 요건과 기소경과 재량에 대한 구별 기준은 282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표현인데 표현이라는 말 대신에 법학에서는요 이제 판례에서는요 문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장에서의 표현을 문언이라고 합니다. 문언. 그래서 표현인데 주로 기소경에는 뭐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재량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기소경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재량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효과가 기소경에는 주로 침해적일 때 또 요건 규정에서 중간 목적이 있을 때 사용 개념이 일의적 확정적일 때 일의적이란 말은요 어떤 말에서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한 가지 의미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일의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일의적이라는 말을 할 때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판례가 형성될 여지가 없는 이런 말씀입니다. 판례가 형성될 여지가 없는 경우 판례가 뭐 나와가지고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걸로 해석한다.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할 때 100m 요건 뭐가?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48시간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일의적인 겁니다. 빨강색 이런 것도 잘 없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디자인 가게 되면 빨강도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빨강색 또는 빨간 신호등 이런 것들이죠. 빨간 신호등 자체가 빨간색이 아니고 불이 빨간 걸 얘기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일의적인 거죠. 객관적 경험적 개념이란 건 뭐냐면, 경험이란 말을 좀 알아두면 좋은데, 철학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또는 불교식으로 하면 육권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빨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분홍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진달래 빨강도 있고 또 사과의 빨강도 있고 여러 가지 빨강도 있잖아요. 또 그린도 올리브 그린도 있고 로얄 그린도 있고 다양한 그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계량화 되잖아요. 계량화 될 수 있고 인쇄를 갈 때는 이제 그린 때리고 그 다음에 노란색 30%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거든요. 계량화 될 수 있죠. 냄새 같은 것도 계량화 되기 때문에 센서를 통해서 계량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소리 같은 것도 당연합니다. 파장이기 때문에 빛도 다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계량화가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논란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밑에 종목 목적만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점이 다의지고 불확정한 경우
뭐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주관적 가치적 개념들, 막 그런 대표 행위 또는 뭐 이런 것들이죠. 또 정책적인 전문적 분야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죠. 아까 판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거는요 일률적으로 규정이 없고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문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언제나 판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중간에 좀 끊어져가지고 약간 그래 되는데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통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 개념 또는 판단 지지는 따로 설명합니다. 전에는 이방 나왔으니까 가지를 딱 쳐가지고 쭉쭉쭉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도로도 막 실행하고 판단지를 도로도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거는 공간적으로 좀 떼놓으면 게 안 좋겠나 해서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죠.